이번 주제는 노동계약, 계약인데요. 이 노동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잠깐 이 계약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로 이 민법에 속하는 내용인데요. 노동법상의 계약은 이 민법상의 계약에 대해서 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의 계약이 일반법이라면 이 노동계약은 특별법인 거죠. 계약의 원어는 이 팍툼, 콘트락툼이 있고요. 이 로마법상의 계약입니다. 이게 그 영어로는 이제 컨트락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어로는 이 페어트락인데요. 우리의 이 계약법 체계라든가 이론들은요, 이 로마법의 영향을 받은 그 독일법을 받아들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존재하겠죠. 법률적인 면에서는 이 요건과 효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자전거가 한 대 있다고 합시다. 이 자전거를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으로 인해서 자전거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네, 소유권이 그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 매도인의 위치에서 본다면, 그렇죠? 매도인의 위치에서 본다면 이 매도인은 자전거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소유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본다면 매수인은 자전거의 소유권을 이렇게 새롭게 취득하게 됩니다. 즉 매수인에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또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이 사태를 바라본다면 소유권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전거 매매 계약을 하고 그 후에 자전거 넘겨주고 대금 치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전거에 대한 권리는 그 어디에서는 권리가 생기고 또 어디에서는 그 권리가 없어지고 또 밖에서 보면 제3자가 보면 그 권리가 옮겨가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리 변동이 생긴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권리 변동이 발생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가 권리를 변동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인데요. 네, 무엇일까요? 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 권리 변동이 일어난 거는 우리가 그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변동을 의욕하는 그 의사를 갖고 그 의사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를 판 사람은 자전거를 팔겠다.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자전거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자전거의 소유권이 그 나한테 소멸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자전거의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원했던 거죠. 결국은 이처럼 권리 변동을 원하는 이 원한다라는 것을 또 의욕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 권리 변동을 의욕하는 의사가 궁극적으로는 이 권리를 변동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의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사가 존재합니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그 개인의 의사가 있는데요. 이건 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구체적인 의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 어떤 그 집단적 의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일반화되고 또 추상화된 의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이렇게 개개인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계약을 포함하는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법률 행위는 그렇지만 실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계약이라든가 또는 그 단독 행위를 좀 포괄하는 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 법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 행위라는 게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에는 계약과 단독 행위들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법률 행위의 대부분이 우리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계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냥 계약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이것처럼 계약에 의하여 권리 변동이 일어날 때 이때를 약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약정, 약속, 뭐 계약.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나 계약으로 정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의 의사가 좀 집약되어 있는 거, 그게 법이죠, 법.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이때를 법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해서 법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크게 이렇게 약정 그리고 법정, 그러니까 계약으로 정한 경우와 법이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 아시죠?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 계약도 있고 또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법으로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해서 그렇게 해서 성립하는 채권을 법정 채권, 또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을 약정 채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법정, 약정 이렇게 말하는데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의 의사를 원인으로 해서 의사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계약은 뭘까요? 자, 계약이 어려우면 좀 약속이라고 해볼까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하려면 그 약속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있는데요. 보통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이 세 가지는 뭘까요? 자, 보통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정하는데, 토론을 통해서 쭉 출연해내야 되는데,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토론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 그냥 일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약속을 하는 그 당사자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이면 되니까 뭐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뭐 100명, 1000명 다 상관은 없는데, 뭐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는 못 하는 거죠. 자, 혼자서 약속을 할 수 있나요? 뭐 자기와의 약속 뭐 이런 거. 자, 사회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건 그 약속이 아니라 그냥 맹세라고 해야겠죠. 뭐 혹시 한 사람의 몸 안에 뭐 2개의 자아가 있어서 뭐 서로 약속하고 뭐 이러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네, 그건 뭐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빨리 정신병원에 보내드려서 우리 치료해야겠죠. 자, 어쨌든 약속, 계약을 하려면 2명 이상의 당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요, 이 약속을 하는 내용인데요. 무엇에 관한 약속인지 또 그 내용이 뭐랄까요? 그 내용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뭐 이게 좀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뭐 이 내용이 없다면, 즉 알맹이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의미 없는 거를 우리가 약속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자, 이렇게 약속의 내용,
또는 이 계약의 내용, 이거를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 계약의 목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사고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자전거를 왜 산 걸까요? 아마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다양한 답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왠지 멋있어 보여서, 또는 뭐 오래된 자전거를 좀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서, 뭐 사놓으면 언젠가 좀 값이 오를 것 같아서, 뭐 주말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놀려고. 네, 뭐 아주 다양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 자전거 매매 계약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보통 목적이 아니라 그 계약의 동기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계약을 하게 된 심리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률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동기는 계약의 목적이 아니에요. 계약이 목적이 될 수 없거든요. 동기와 이 계약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계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계약은 그러니까 어떠한 권리가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하거나 또는 변경되는 그 권리 변동을 일으켰죠. 이때 계약이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건데요. 바로 이 계약이 일으키려고 하는, 계약이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 권리 변동, 네, 계약에 의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권리 변동, 이게 바로 계약이 추구했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자, 보세요. 매도인은 자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걸 원했죠. 자, 매수인은 어땠죠? 자전거의 값을 지불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금전이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고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를 원했잖아요. 자, 그럼 이걸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두 자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자, 딱 뭘까요? 바로 매매입니다. 네, 맞아요. 매매 계약의 목적은 매매입니다. 매매 계약은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거죠. 자, 그럼 임대차 계약은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임대차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계약이라고 할 때 그 계약의 주된 내용 또는 계약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그 계약의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계약의 명칭이 그 자체가 사실은 계약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노동계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노동이라고 답하기에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노동계약의 목적은 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 계약의 목적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좀 있는데요. 이 계약이 추구하는 목적, 이거는 좀 확정되어야 하고 또 실현 가능해야 하고 또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것을 계약의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문제들, 특히 이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요, 이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좀 다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요. 물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세 번째가 좀 핵심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네, 세 번째 이는요, 이 2명 이상의 당사자는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당사자들이 이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라는 걸 말하겠죠. 자, 이제 서로 의견을 달리 한다면 그건 약속이라고 할 수 없겠죠. 뭐 예를 들자면 나는 내일 5시에 광화문 앞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친구는 모레 아침에 세종호수공원에서 만나자고 한다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이루는 거, 즉 합의하는 거, 이게 있어야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명의 당사자, 2명 이상의 당사자, 그리고 내용, 그 내용은 이제 계약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권리 변동을 말한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계약은 2명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권리 변동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 그걸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합의라는 게 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생각하는 거, 그것을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 의자에 생각 사자를 쓰는데요. 의사. 물론 그 모든 생각을 다 말하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생각만을 좀 다뤄야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의사는 좀 권리 변동을 일으키겠다,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길 원한다 라는 의사를 말하는 거죠. 자, 만약에 자동차를 한 대 새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동차를 사겠다는 의사가 중요하겠죠. 자, 바로 그러한 의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든 그 머릿속에서 좀 그 바깥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생각, 의사를 좀 밖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밖으로 이렇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밖으로 표현하는 방식, 그거는 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해도 되고요, 뭐 종이에다가 글씨로 써도 되고, 또 몸짓으로, 그러니까 그죠? 몸짓으로 좀 표현해도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뭐 이제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침묵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에 있는 의사를 바깥으로 표출 또는 이제 그 표현하는 행위, 이거를 표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속에 있는 의사를 표시한다라고 해서 그 의사 표시라고 해요. 의사 표시.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자, 그런데 이제 계약 있죠, 계약. 이 계약은 2명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도 반드시 2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이니까 뭐 3개, 4개, 100개, 1000개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지만 일단은 100개, 1000개 되는 거 갖고 이렇게 다루려고 하면은 좀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딱 2개로, 2개 이상이니까 2개로 고정시켜 놓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2개로 놓고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개의 의사 표시 뭐 이렇게요. 자, 이 2개의 의사 표시가 있는데, 자, 이 2개의 의사 표시 중에 먼저 이루어지는 의사 표시를 청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빠른 게 청약입니다. 그럼 뭐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포즈인데 프로포즈 누가 하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프로포즈는 시간적으로 빠른 게 이제 청약인 거죠. 이 청약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동의한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게 승낙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약이나 승낙 모두 속에 있는 의사를 겉으로 표시하는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약의 의사 표시, 또 승낙의 의사 표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의사 표시가 서로 일치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용면에 있어서 서로 합치하는 것, 바로 이게 합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한다라고 해서 합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바로 이 합의가 바로 계약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계약은 이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거의 뭐 이제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계약서는 뭘까요? 계약서는 이 계약의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그렇죠? 나중에 좀 분쟁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또는 그 나중에 이 재판에 갔을 때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이라든가 뭐 계약의 효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노동계약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노동계약 역시 의사의 합치만으로, 그러니까 그 노동관계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는 것만으로 노동계약은 성립하고 또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보면 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관련법들이 이 노동계약서를 좀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고 또 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그 강행법규에 의해서 강제되는 요건이지. 그러니까 이제 꼭 지켜야 하는 요건은 맞아요. 꼭 지켜야 하는 요건은 맞긴 맞는데, 뭐 이 자체가, 그러니까 노동계약서 그 자체가 노동계약의 어떤 법적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공법적인 규제 차원에서 노동계약서가 강제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노동계약은 그 자체로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계약서 없어도 돼요. 계약서 안 써도 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자, 이제 노동계약인데요. 일반적으로 계약에서는 이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노동계약에서는 이 당사자를 노동자와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계약은 계약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뭐 다시 말해서 계약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그러니까 노동계약의 내용은, 그렇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 이걸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계약의 목적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는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합의를 하는 게 바로 노동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노동계약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 고용계약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이 고용계약과 노동계약은 좀 같은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걸까요? 뭐 다른 거라면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이 고용계약 좀 보면, 고용계약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 655조인데요. 이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계약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계약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계약을 보면 2명의 당사자가 있는데요.
고용계약 구조상 2명의 당사자가 필요하겠죠. 이 중에 이 2명의 당사자 중에 한쪽 당사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다시 말해서 일을 해주는 거죠. 일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 뭐 다시 말하자면 일해주고 돈 받는 관계인 거죠. 자, 그럼 노동계약은 어떨까요? 자,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 즉 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구조. 자, 보시면 뭐 노동계약하고 고용계약은 똑같죠. 자, 고용계약은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거고, 노동계약은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거예요. 모두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구조이잖아요. 그럼 고용계약과 노동계약은 같은 걸까요? 아니면 뭔가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노동계약과 고용계약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보통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라고 합니다. 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약이 일반법이고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이 노동계약이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제너럴로, 그러니까 스페셜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일반법은 사람이나 뭐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 없이 두루두루 적용되는 법을 말해요. 그리고 특별법은 사람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뭐 장소든 간에 법의 적용 범위, 그러니까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은 뭐 노동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요. 뭐 이것에 비해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에게만 적용이 되죠. 그죠? 노동자, 사용자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로기준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거에 좀 구별이 있잖아요. 일반법, 특별법 구별하는 건 좀 상대적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산업재해, 그러니까 줄여서 산재라고 많이 부르죠. 또 이제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민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는데요. 자, 민법은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좀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은 일반법일까요? 아니면 특별법일까요? 자, 이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이 있을 때 그 법률 자체로 일반법이다, 뭐 특별법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이 바로 일반법, 특별법 뭐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와 좀 비교를 했을 때 그 비교를 통해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민법의 경우에는 이 민법을 특별법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반법이라는 게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그냥 항상 일반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그냥 보통 그냥 일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면 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자, 이것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노동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법률관계 이런 게 있는데요. 노동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법률관계 그것을 노동관계라고 합니다. 일단 이 노동관계 있죠. 이 모든 노동관계는 역시 민법상의 고용관계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또 계약 자유의 원칙을 또 제한하고 이제 근로기준법 등의 어떤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이 노동관계는 좀 특별한 법률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관계는 모두 고용관계에 속하지만 모든 고용관계가 노동관계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자, 이 노동관계의 당사자는요, 이 노동계약의 당사자, 다시 말해서 노동자와 사용자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노동계약과 노동관계는 좀 다른 겁니다. 좀 어렵게 말하자면 이 노동계약은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으로서의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이 노동관계는 노동계약의 효과, 즉 노동계약에 의해서 형성되는 당사자들의 법률관계,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좀 극명하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바로 이 특수 고용관계, 또는 특수 노동관계라고도 하죠. 이 특수 노동관계 그 문제에서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이 좀 서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 개념의 차이가 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사용자도 사용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노동자 개념은 이 노동계약상의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개념,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줄여서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노동조합법상의 개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도요, 경제학이라든가 또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개념들, 이런 것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을 보자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있는데요. 이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 특수 고용관계 또는 특수 노동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 또는 노동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특수 고용관계 종사자가 노동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역시 계약의 형식이라든가 명칭이 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금을 목적으로 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과정이, 그 과정에서 볼 때 실질적이고 또 사실적인 사용 종속 관계, 즉 이거를 종속 노동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종속 노동 관계 또는 사용 종속 관계, 그런 게 있었느냐, 그런 관계가 있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사용 종속 관계에 있었다, 아니면 그러니까 종속 노동 관계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노동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 사용자인데요.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개념 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라든가 조합, 공익법인, 또 재단, 회사 다 이제 모두 다 사용자가 될 수 있는데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개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노동계약상의 사용자는 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사용자를 말해요. 이거에 비해서 그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 사람들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노동계약상으로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자인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공장장이라든가 뭐 지점장, 영업소장, 뭐 노무과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어떨까요? 사장님이죠, 사장님. 사장님은 사용자일까요? 아니면 노동자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노동자가 아니죠. 자, 일반 노동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사용자라고 해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경영주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오너가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고, 대표이사는 이 실질적 경영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좀 그런 말로, 안 좋은 말로는 바지사장이라고도 하죠. 자, 이것처럼 대표이사라는 지위가 좀 형식적이고 명목적일 때, 그리고 이제 실질적 경영주와 사용 종속 관계에 있을 때, 이럴 때는 대표이사 역시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자, 일반적인 이 개념으로 볼 때요, 사용자는 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또 이 지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계약의 당사자는 이 노동자와 사용자인데요. 이 노동계약 또는 노동관계의 구조를 보면 이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관계에서 각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좀 무엇일까요? 계약 또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이 주된 의무와 부수적인 의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주된 의무란 거는요,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좀 행위를 해야 할 의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에서 이 매도인은 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또 거기에 대한 또 대금,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하죠. 이것처럼 계약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 행위 내용에 대한 의무, 그게 이제 주된 의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부수적인 의무는 이 주된 의무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배려나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주된 의무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만 이 부수적인 의무의 경우에는 뭐 계약, 법령 또는 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좀 규범적으로 다양한 근거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계약의 기본적 구조에서 본다면 이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이 노동계약상의 주된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된 의무 외에도 좀 부수적인 의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노동자의 의무 보면요. 뭐 당연히 가장 주된 의무는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겠죠. 네, 노무 제공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수적 의무로는 뭐 충실 의무라고도 하고 또 성실 의무라고도 하는데요. 뭐 자기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어떤 충실하고 또 성실할 여러 이제 복합적인 의무들을 말하는데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범위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르는데 뭐 보는 시각이나 뭐 분석하는 방법 뭐 이런 게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좀 다르게 파악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대체적으로 이런 의무가 거론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비밀 유지 의무도 있는데요. 뭐 영업 비밀이라든가 기업 비밀을 준수해야 할 의무죠. 이것도 좀 뭐랄까 충실 의무, 성실 의무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영업 비밀 보호 의무 같은 건 좀 특별합니다. 물론 이제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 불법적인 비밀까지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영업비밀이 있죠. 영업비밀이라든가 산업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좀 특별법에 의해서 좀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업금지 의무도 있는데요. 경업피지 의무라고도 해요. 보통 이제 퇴직한 후에 뭐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뭐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 자기 회사를 차려서 전에 다니던 회사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쟁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우리 헌법상 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업 금지 의무를 좀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무로 인정한다면, 이 퇴직자들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업 금지 의무는 좀 특별한 약정이 있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퇴직할 때 경업을 하지 않겠다. 라고 뭐 명시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대가를 좀 지급한다거나, 회사에선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겠죠. 그래서 대가가 지급되었다. 뭐 이런 경우에 그래야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뭐 임금 지급 의무, 그렇죠. 당연한 의무겠죠. 임금 지급 의무. 그리고 또 주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일했으면 돈을 줘야죠. 그리고 이 안전 배려 의무, 이 안전 배려 의무는 그러니까 노동 계약상의 의무를 말하는 건데요. 이 노동자들이 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해서는요, 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의무는 뭐 균등 대우 의무, 즉 이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 그러니까 그 균등 대우 의무, 뭐 이런 의무도 사용자의 그 의무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언제, 그렇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얼마만큼 제공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정해야겠죠. 물론 이제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뭐 이제 노동력 제공의 시기나 방법,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통상 이러한 문제는 이 노동계약이나 아니면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서 좀 정해지게 되고요. 또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권, 즉 뭐 이제 구체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지휘 명령 있죠. 그런 지휘 명령에 따른다거나, 또는 이 노동 관행에 의해서도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동자가 제공해야 하는 노동력의 품질은 어떻게 될까요? 좀 사람에 대해서 그 품질을 나누는 게 좀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노동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여해서 최대한의 성실도를 보이고 능력의 최대치를 다 끄집어내서 일을 해야 하느냐 라는 문제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두가 항상 그렇게 일한다면 진짜 과로사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제 최대한의 성실성을 보이지 않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동력 제공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노동력을 불성실하게 제공했으니까 이게 그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해서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해서 해고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력을 항상 최선 그리고 최상의 상태로 제공해야 한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불완전한 채무 이행으로 계약의 해제라든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뭐 계약의 해제라든가 뭐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데, 그 자기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치의 그 능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는 이제 그 최선 또는 최상의 노동력을 그 제공하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노무 제공 의무에 있어서 노동자가 제공해야 할 노무의 품질은 어느 기준에 맞춰져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보면 뭐 A급, B급, C급 뭐 이렇게 나누는데, 뭐 법적인 측면에서 A, B, C 하긴 그러니까 이제 상중하로 보통 구분하죠. 그래서 상질의 노동력, 중질의 노동력, 하질의 노동력, 하질 노동력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좀 있습니다. 노동자가 제공해야 하는 이 노동력의 품질에 대해서 좀 알려면요, 먼저 채권의 종류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채권은 이 채권의 목적에 따라서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선택 채권, 그리고 금전 채권, 이자 채권, 임의 채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계약은 한쪽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다른 한쪽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여기서 임금 지급은 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통화로 또 정해진 기일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임금 지급의 4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원칙은요, 그 임금은 금전으로 지급하라는 말과 같죠. 그러니까 임금 채권은 그 본질적으로 금전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노동력의 제공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지가 좀 문제가 됩니다. 노동력의 제공은 확실히 금전 채권은 아니죠. 그리고 이자 채권도 아니죠. 그럼 선택 채권이나 뭐 임의 채권도 아닙니다. 결국 노동력의 제공이 이 특정물 채권이냐 아니면 종류 채권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특정물 채권인데요. 이 특정물 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물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뭐 이것이다 라고 정해진 거 있죠. 다시 말해서 특정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 이거는 세상에 한 대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를 누군가에게 좀 팔기로 했다면 이거는 특정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되는 거죠. 자, 특정물을 인도해 줘야 하는 이 채무자는 그 물건을 좀 잘 관리를 해서 채권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 채권자에게 물건을 넘겨주기 전까지 그 물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고요.
뭐 줄여서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줄여서 선관주의라고 합니다. 원어로는요, 이 딜리겐시아 보니파트리스 파밀리아스 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선량한 가족의 아버지의 주의. 선량한 가족의 어떤 아버지의 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거를 라틴어인데요. 어디 보면은 프랑스어라고도 되어 있는데 요건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서 좀 유래한 의무고요. 자, 선량한 보통 이제 보니파트리스 파밀리아스, 이게 이제 선량한 아빠 가족이란 그런 뜻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선량한 가부 또는 이제 선량한 가부장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착한 아버지, 좀 착한 아버지가, 착하고 성실한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보살필 때 그 기울이는 주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 민법에서는 이렇게 선량한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독일 민법에서는요, 뭐라고 바뀌냐면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뭐 직업이라든가 뭐 사회적 지위에 비춰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위치점, 소셜 포지션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지위에서 모여서 보통 이 거래를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비춰 봤을 때 거래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안전배려 의무를 다루게 된다면 거기서 다시 한번 더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로마법, 그러니까 프랑스법의 선량한 가부와 그 다음에 독일 민법의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에 좀 중간적인 정도에서 번역을 한 거죠. 자, 이제 특정물 채권이었다면 이번에는 종류 채권인데요. 이 종류 채권은 일정한 종류의 물건을요, 일정한 분량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물 채권의 예로 뭐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예를 좀 들었는데요. 뭐 지금 내가 이제 소나타를 타고 다닌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소나타는 좀 특정물이지만 이게 맨 처음 출시가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이 자동차를 살 때는 그때는 어땠을까요? 자, 공장에서 출시되는 이 소나타 자동차는 수천 대, 아니 뭐 수만 대가 있을 텐데요. 내가 처음 자동차를 살 때는 그 수만 대 중에 한 대를 사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같은 종류의 물건이 많은데 그 중에 어느 것을 골라서 사게 된다면, 그런 채권을 종류 채권이라고 합니다. 종류 채권의 경우에는요, 이 채무자가 물건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물건 중에서 좀 인도를 해야 할 물건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 여러 개 중에 어떤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데, 이 어떤 하나, 그러니까 인도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이렇게 고르는 거, 그거를 특정이라고 합니다. 특정. 그러니까 종류 채권도 일단 특정이 되면 이게 특정물 채권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는 이 선관주의 의무로 물건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주, 그 옆에 있죠? 공주, 보시면 정안에 밤이 유명하잖아요. 알밤이 유명한데, 이 정안밤 20kg을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20kg를 팔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밤을 생산한 농민은
그 자신이 수확한 밤 중에서 20kg을 선별을 해서 인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떤 품질의 밤으로 이행을 해야 할까요? 물론 계약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을 때, 계약으로 정하지 않고 밤 20kg이라고만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농민은 상중하 등급 중에서 어떤 물건을 인도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법령이라든가 관습과 같은 다른 규범이 없다면, 이런 종류물의 매매에서 채무자는요, 중등 품질 이상으로만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최상품으로 이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이상만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노동계약은 어떨까요? 노동자가 제공해야 하는 노동력이 좀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물적인 건 맞죠. 자, 그러면 특정물일까요? 아니면 종류물일까요? 네, 노동력은 이 종류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체가 가능하죠. 따라서 노동자는 그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꼭 최선 또는 최상의 품질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 품질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좀 적당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죠?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죠. 중등 품질 이상이 되면 됩니다.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이 노동계약의 초기에 좀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좀 있는데요. 채용 내정하고 이 시용 기간이란 게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자, 채용 내정의 경우에 우리가 IMF 그 구제금융 시기에 특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뽑아놨다가 기업의 사정으로 이 뽑은 인원들을 다 채용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별적으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좀 합격을 취소해버린 건데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됐죠. 이 채용 내정이란 게 그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을 하면서 아직 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이 졸업 예정자를 합격시킨 경우에 이 신규 채용이 결정된 합격자가 그 나중에 입사할 때까지, 그러니까 합격에서부터 입사할 때까지 그때의 주의를, 이 사람의 주의를 채용 내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채용 내정자가 나중에 그 기업체에 입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사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뭐 문제라고 할 수 없죠.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기업에서 채용 내정을 취소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요. 채용 내정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취소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내정을 취소했다면 이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기업에서 채용 내정이 취소된 합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통 채용 내정이 취소된 노동자가 입사 후에 받을 수 있었던 급여액, 이거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고 있고요. 채용 내정이 취소가 될 때 그 기업 경영이 좀 악화가 돼서 부득이하게 채용 내정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보통 이제 정리해고라고 많이 부르죠. 이 정리해고에 관한 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이제 제24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보시면
이 정리해고에 관한 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들을 보면,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요. 다음으로 이 둘째,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즉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요건인데요.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업이나 그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과, 또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50일 전까지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네 번째 요건인데요. 하지만 이 규정, 이 네 번째 요건은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채용 내정자들은 아직 조합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표도 없겠죠. 무엇보다 이미 취업 중인 노동자들, 그리고 또 노동조합은요,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하지 자신들이 해고되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이 채용 내정 취소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거죠. 자, 시용기간도 많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시용의 말뜻은, 그렇죠, 시범적으로 또는 시험 삼아 한번 써본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이 정규 직원을 임용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제도인데요. 입사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좀 근무를 하게 하면서 직업 적성이라든가 또는 업무 능력, 인성, 다른 사람들과의 인화관계, 인간관계, 친밀성, 인화관계라고 하죠.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제도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좀 무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 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뽑아놓고 업무 능력을 좀 알아보겠다 하고 이제 엄청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규 입사한 게 아니니까 임금도 조금밖에 안 주죠. 이런 기간은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6달 정도 부려먹다가 자넨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자넨 이제 우리 회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네 하고 이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 뽑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대여섯 달 이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서 잘 부려먹다가 또 내보내고 또 새로 뽑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용제도는요, 이 노동계약을 할 때 이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노동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흔히 보면 실무에서요, 시용과 수습이라는 용어를 많이 통용하는데, 이 시용과 수습은 엄격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수습은요, 이 수습의 경우에는 정식 채용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습 기간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시용의 경우에는 이 본채용이 유보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본채용이 이루어질 건지 아닌지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전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좀 있었는데요. 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좀 잘 알아주는, 좀 알아주는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한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수습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입사를 해서 첫 달, 처음 한 달은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신입사원들 다 좀 보면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면요,
이제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뭐 부서 회식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회식하면은 이제 고깃집에서 이제 술 마시고 뭐 노래방에 2차, 3차, 밤늦게까지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못 일어나고 지각하고 결근하고 또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있다가 3개월 후에 딱 본채용이 거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이 업무 태도도 좀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좀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부당해고라고 막 이제 노무사니 변호사니 뭐 찾아다니고 그럽니다. 자, 그런 사례들을 몇 건 좀 봤는데요. 이건 방법이 없죠. 뭐 직장이 그렇죠. 직장이라는 게 뭐 놀이터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뭐 자선기관도 아닌 거죠. 솔직히 이런 친구를 누가 좀 뽑아주겠습니까? 뭐 이런 친구 찾아오면 노동계약서를 다시 좀 꼼꼼하게 읽어봐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분명히 거기 시용에 대해서 써 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계약서에 뭐가 쓰여 있는지도 안 읽는 겁니다. 사실 그 모든 법률 문제의 한 90%는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발생합니다. 사기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게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이럴 때 하는 말이 결국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죠. 또 법은 불성실한 자를 돕지 않는다 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이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미심쩍은 게 있으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해야 되고 또 부가적으로 약정할 게 있으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적어둬야 합니다.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거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명확한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취업을 하면 처음 석 달은 아니 한 반년 정도는 그냥 취업을 한 게 아니라 테스트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고과에서 평점이 좀 높게 나올 때까지 나는 취업한 게 아니라 그냥 취업하려고 테스트를 받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녀야 한다. 안 그러면 잘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시용기간에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면 결국에 본채용이 거절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부적격으로 판정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이게 해고에서 요구되는 그 엄격한 의미의 정당한 사유, 그런 이제 정당한 사유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해고 사유보다는 더 이제 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본채용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채용 내정이나 이 시용과 함께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인턴이나 현장 실습생의 경우인데요. 좀 아쉽게도 이 인턴 사원이나 현장 실습생의 경우에는 정식 노동계약으로 채용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턴 사원의 경우 인턴 기간 동안 일을 시켜본 후에 정식으로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요. 인턴 계약은 이 정식 노동계약이 아니라서 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훈련생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뭐 임금이라든가 퇴직금, 휴일, 휴가 뭐 이런 근로기준법 규정들이 좀 적용되지 않아요. 현장 실습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 실습을 나온 학생들이지 정식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노동관련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부분이 이 그러니까 노동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 노동 착취라든가 직장 내 갑질의 좀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 노동법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더 넓혀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그 예외 규정을 두더라도 이 노동법을 적용해야 하는 그렇죠.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가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현장 실습생이라든가 뭐 직업 훈련생들, 이 노동자는 아니지만 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적용이 됩니다. 노동계약을 할 때 이 사용자는 구체적인 노동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언제 쉬고 또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지급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노동자가 뭐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즉 노동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요.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명시할 노동 조건들을 정하고 있죠. 이후에 이제 노동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좀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명시해야 하는 노동 조건들은요, 먼저 임금, 가장 중요한 노동 조건이죠. 임금. 그 다음에는 소정 노동 시간. 그래서 소정 노동 시간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노동하기로 정한 시간, 그거를 말하고요. 대체로 취업 규칙에 정해 놓고요. 이거를 노동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휴일이요. 휴일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부터 그 대기업에서는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중소기업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휴일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고요. 휴일 사항은 뭐냐면 공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한 그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안인데 뭐 요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연차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조건, 이것도 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 조건을 단순히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몇 가지 노동 조건은 반드시 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리고 이제 소정 노동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지금 여기 그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노동계약서로 작성을 하고 그것을 이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노동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이때 역시도 노동자의 요구가 있다면 그 변경된 노동 조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언제 명시를 해야 할까요? 명시하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언제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자, 노동 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시기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 조건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 조건을 명시하는 방법은 뭐 구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또는 작성된 문서를 열람하게 하든 뭐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아무런 제한은 없는데 다만 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의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그 다음에 소정 노동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여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자,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시했던 노동 조건과 나중에 이제 실제로 취업을 해서 보니까 이 적용되는 노동 조건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를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 노동자는
이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이게 좀 주의해야 됩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하는 거고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은요, 이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리서 또 이사를 왔다고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여비, 차비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는 무엇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사용자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인 거죠. 자, 이렇게 명시된 노동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물론 이제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법원에 청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노동조건을 위반한 사안도 역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청구할 수 있긴 있는데 시간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1심 판결 나오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려야 하고요. 소송 비용도 좀 들어갑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면 엄청 깨지는 거죠.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어쩌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 받자고 500만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고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또 귀향여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라고 했죠. 다만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이것처럼 이제 계약의 효력을 단절시키는 거에는 해제와 해지가 있습니다. 해제와 해지. 자,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데요. 네, 한자를 보자면 먼저 해자, 해제의 해자 보면 그렇죠? 해제. 그래서 풀해자에 지울제자 쓰고요. 해지는 풀해자에 그 그칠자 이렇게 쓰는데, 해자, 이 해지, 해제, 해자 보시면 잘 보시면 왼쪽에 뿔각자가 있고 오른쪽으로 위에 칼도자가 있고 그 아래 소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뿔과 칼과 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를 잡아서, 그러니까 소를 도살을 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칼로 뿔을 분리하는 장면, 뭐 그런 장면 같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소를 해체하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 해라는 글자는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를 좀 풀어낸다. 뭐 그걸 풀어낸다라는 뜻으로 그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푼다라는 뜻이에요. 풀어버린다 이런 뜻을 써요. 자, 그래서 해제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를 풀어서 제자, 이 제자는 지울제자예요.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는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지는 역시 복잡한 관계를 풀어서 지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게 하는 거. 그래서 멈출 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는 그 계약 관계라는 좀 복잡하고 단단한 관계를 풀어서 그 관계를 다 지워버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해지는 이걸 풀어서 거기서 그만하는 거, 이제 그만하는 거, 그거를 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해제를 좀
보면요. 이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좀 소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형성권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지금 하는 이런 설명 있죠.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으로 소급해서 계약을 그 시점부터 이제 무효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은 좀 이 해제에 대한 그 좀 전통적인 그 통설의 견해고요.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견해였던 거고,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좀 유력한 그 반대 견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지배적인 학설이라든가 판례는 해제의 경우에, 그러니까 소급해서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소급이란 건요, 법이라든가 어떤 계약의 효력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 말해요. 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이 법이 제정된 그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제정한 법의 효력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소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급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력, 그거를 소급효라고 합니다.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계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계약 시점 이전에, 계약이 성립하는 그 시점 이전에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거, 그것을 이제 소급이라고 하는 거죠. 소급 또는 소급효.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해제의 효력을 그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해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 그래서 무효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죠?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로 되니까, 예? 그렇죠. 계약이 이제 무효가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태, 지금 이제 계약에 의해서 변동이 된 상태, 이거를 다시 되돌려서 처음으로 되돌려놔야겠죠.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모든 걸 다시 되돌려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상 회복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이 원상 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 그러니까 부인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건 원상 회복 의무가 아니라 계약 관계를 청산하는 의무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를 청산할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원상 회복이나 아니면 그 청산 의무나 사실은 동일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해제라는 게 지금 있는 걸 모두 되돌려서 다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이거를 좀 쉽게 인정해 버리면 상당히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쉽게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해제를 하려면 해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해제는 그 성격상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계약을 하면서 그 해제에 대해서 정한 경우에만 그때만 그 인정이 되고요. 그 외에는 그 외의 경우,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해제, 이건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니까 법정 해제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으로 정한 해제는 당연히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제는 법정 해제권과 약정 해제권 외에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해지는 이게 모든 계약 관계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을 하잖아요. 그럼 계약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냥 소멸해 버리는 게 좀 일반적인데요. 물론 이제 모든 계약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 중에 어떤 계약은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더라도 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존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 휴대폰 이용 계약 같은 건데요. 노동계약 역시 계속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이 좀 달성이 되면 이 계약이 소멸해버리는 그 일반적인 좀 계약 유형, 이런 경우, 그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는 이게 해지라는 게 인정될 여지가 없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해지는 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더라도 계약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관계, 계속 유지되는 관계.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계속되는 그 계약 관계를 끊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게 그 보시면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있죠. 휴대폰 사용하는 거. 뭐 SK, 뭐 KT, LG 뭐 다 이제 통신사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신사에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사용 요금을 내죠. 그런데 사용 요금을 냈다라고 해서 계약이 종료하는 건 아니죠.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 이런 게 바로 계속적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쓰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더 이제 쓰기 싫다 그러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나 그만 쓰겠다 라고 하면 바로 끊어주죠. 자, 이게 해지입니다. 이런 게 해지예요. 뭐 약정이 남아있어서 이제 함부로 해지 못한다. 예, 약정이 남아있더라도 해지할 수 있죠. 그냥 위약금 물면 되잖아요. 위약금 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이게 이제 손해배상인 거죠. 이게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권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해지는 그 원칙적으로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해지의 자유, 이 해지는 당사자의 자유예요. 그래서 해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손해배상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고요. 해지는 해지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인 거죠. 이렇게 해지는 계약을 딱 끊어버리는 거니까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딱 멈췄으니까 앞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진 않겠죠. 하지만 해지하기 전까지 그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은 모두 유효합니다. 그건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는 계속적 계약 관계를 좀 일방적으로 단절시켜서 정리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관계 역시 노동관계도 계속적 계약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해지가 인정되겠죠. 노동관계는 노동계약에 의해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형성되는 이 법률 관계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는 이 해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동관계에서는 좀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죠.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자가 했을 때는 해고라고 하고요. 노동자는 보통 이제 사직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사용자에 의한 노동계약의 해지를 해고라고 하고 노동자에 의한 해지를 사직, 면직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과제에 대한 공지인데요. 이 과제 주제하고 이 판례가 확정되신 분들은 관련 판례를 좀 잘 보시고요. 그래서 뭐 원심이라든가 뭐 1심 사건 판례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꼭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판례 전부, 그러니까 원심, 뭐 1심, 대법원 판결 이렇게 다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이 대법원 판례에 보시면 그 본문에 이 참조한 판례들이 있는데요. 본문 참조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들도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관계, 당사자의 주장, 그 다음에 법원 판단 뭐 이렇게 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거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런 후에는 이제 사건에서 좀 쟁점을 추려야겠죠. 그래서 쟁점은 이게 이제 판례다 보니까 좀 법률적 쟁점이 주가 되겠지만 뭐 이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학이라든가 뭐 경영학 뭐 기타 또 이제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좀 방향에서 접근을 해서 좀 쟁점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쟁점 파악을 해주시고, 아직은 이 분석하고 그 정리하는 작업만 좀 해주시고요. 제출은 뭐 좀 나중에, 예, 나중에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해 주세요 하면 뭐 그때 제출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마 이달 말이나 뭐 다음 달 초쯤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8주차, 이번 8주차 출석 과제입니다. 지금 가을인데요. 가을이죠? 가을인데요. 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생활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계절은 좀 변함없이 변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변함없이 변한다는 게. 그래서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뭐 단풍이라든가 뭐 귀뚜라미 소리, 뭐 그 가을 달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겠죠. 그래서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또는 뭐 느낌을 표현하는 말, 이런 걸 10자 이내로 좀 적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10자 이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물이나 느낌, 뭐 그런 거 적으시는데, 되도록이면 좀 창의적이고 여러분들의 감수성이 우러나는 어떤 좀 독창적인 것들이 좋을 것 같죠. 네, 10자 이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제는요, 이 노동계약, 그리고 이제 이 노동관계에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그 원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